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지용실 이동준이고요. 그 라이브 케이스 네 번째로 했던 구봉공 교수님 케이스 그대로 가져와 봤고요. 사실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이 케이스 할 땐 퇴근을 해가지고 케이스를 보지 못했고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보고 다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일단 구봉공 교수님 케이스였고 뭐 UFR, CTFR, QFR 전부 다 현장에서 측정을 했던 케이스로 FFR 대비 나머지 앞서서 박상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QFR, UFR의 그 센시티비티가 얼마나 정확하냐를 가지고 그 라이브를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일단 환자는 69세 여자 환자고 디슬리얼만 있고 하이퍼텐션 있고 나머지 기저 질환 없던 환자입니다. 뭐 EKG도 특이사항 없었고 뭐 TG 콜레스테롤 뭐 조금 높지만 약으로 조절 충분히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면 심텀 스코어만 보면 뭐 2점 혹은 3점을 줄 수 있고 CAD 리스크 팩터는 디슬미리엄이랑 하이퍼텐션 두 개를 줄 수 있어서 임상적으로 6에서 14% 정도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다음엔 어떤 스트레이지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를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 저희가 알다시피 클래스 1A로 CT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서 CT 엔지오그래피 시행했고 CT 엔지오그래피상 프록시말 레이디에 칼슘을 동반한 파인딩은 50에서 60% 정도의 스테노시스를 주었는데 뭐 사실 이거는 CT를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저는 이 CT만 보면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도 스테노시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엔지오를 시행해 볼 수 있던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6에서 1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엔지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많은 스터디를 같이 동반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CAD 라디우스 포인트 3점이고 펑셔널리 액셉텐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뭐 4점 이상은 당연히 엔지오를 그냥 고민 없이 하겠지만 3점의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뭐 아까 박상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CTFFR이나 CTVFR을 먼저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인베이시브 테스트를 하지 않고 넌 인베이시브 테스트만 가지고 이 환자를 디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라이브를 진행한 케이스라서 일단 CTFFR은 노벨 커플링 메소드라는 물리학적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3D 모델을 만들어서 CT를 입혀서 CT를 이 소프트웨어에 넣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에서 3D 렌더링을 하고 3D 렌더링으로 구상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가상의 FFR 값을 측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뮤 FFR인데 CTFFR은 보통 10에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노벨 커플링 메소드라는 것 자체가 3D 렌더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뮤 FFR은 그거보다 한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메소드 방법이 다르고 그 MPR 이미지만 따가지고 FFR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CTFFR보다 좋은 점은 그 MPR 이미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MPR 이미지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스텐트의 랭스, 그다음에 뭐 베슬의 다이아메터 등을 저희가 인베이시브 테스트가 없이도 알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심턴 스코어 2점에서 3점이고 그다음에 리스크 팩터 6에서 14%고 그다음에 CT 스테노시스 5에서 60%의 파인딩이 나왔고 트레드밀 테스트 진행했는데 이퀴보칼 그냥 포지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지 2에서 뭐 포지티브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트레드밀 테스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지오를 시행할 때 엔지오를 시행해서 그 앞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갔지만 어떤 게 좋으냐, 뭐 페이버 오브 트라이어, 페이버 투 차이나를 보면 QCA보다 QFR이 훨씬 민감도가 좋고 그다음에 QFR이 그냥 저희가 눈으로 보는 엔지오그래피 가이드보다 FFR 0.8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이제 그렇다면 엔지오를 했다면 이 환자에게 엔지오를 가지고 어떤 FFR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느냐를 또 측정을 하면 엔지오 가이디드 뮤FR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엔지오 가이디드 뮤FR은 뭐 QFR이라는 그 디바이스보다 더 빠르게 측정할 수 있고 QFR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각도
3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두 가지의 각도를 가지고 엔조를 기반하여 FFR을 측정하는 것임에 비해서 뮤레이 FFR 엔조 가이드는 한 각도, 그러니까 엔조 영상 하나만 얻어낼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결국은 FFR 값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케이스 라이브 한 거를 보고 영상을 땄는데 뭐 RCA 뭐 특별한 소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프트도 봤는데 저는 CT에서 왜 그렇게 보였을지 모를 정도로 노멀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판단을 했고, 이 노멀 코로나 아테리에서 과연 FFR 값이 떨어질까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아이브스까지 본 결과 프록시말 레이디에 보면 6시에서 9시 방향으로 칼슘을 동반하는 리전이 좀 있었고, 레프트 메인 오스 LAD에서 레프트 메인으로 나가는 오스가 어보이드하게 좀, 그러니까 서큘라리가 아니라 어보이드 서큘라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FFR 값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이 환자의 결론 케이스 서머리를 보시면 뭐 심톤 스코어 2에서 3점이었고 리스크 팩터 6에서 14%, CT 파인딩 5에서 60%였고 그 엔주를 시행하기 전에 했던 CTFFR에서 0.79, 뮤FR에서 0.83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환자의 NGO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CTFFR에서 0.79로 포지티브가 나왔고 뮤FFR에서 0.83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CT 파인딩의 5에서 60%의 칼슘을 동반한 리전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 환자는 엔지오를 시행하셨고, 엔지오 가이드상 FFR은 0.88, 그다음에 아이부스 가이드에서 MLA 6.24로 뭐 기분 좋게 디퍼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앙코르 때 구 교수님이 하셨던 네 번째 케이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그 라이브 할 때 퇴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먼저 부럽고요. 그 실제로 지금 보여주셨던 저 장비들을 실제 프랙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라이브 때문에 다 갖고 오게 된 저희 건가요? QFR만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뭐 VFR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위해서 들어왔던 장비입니다. 그럼 그게 실제로 병원 그 수가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회사는 또 그 수가를 어떻게 가져? 저희 QFR 신의료가 나와서 신의료 진행하려고 하는데 병원 내규상 그 QFR 소프트웨어를 데모를 하든지 뭐 무상임대를 하면 신의료 수가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단가 계약 진행 중이고, 단가 계약 진행하면 신의료 수가 만들어서 그 신의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신의료 수가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는 그 옵션을 주더라고요. 케이스마다 뭐 차지하는 경우 케이스도 있고, 아예 뭐 1년 단위로 계약도 하기로 하고, 저희는 이제 케이스 단위로 해서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구 교수님께서는 어떤 장비가 가장 어큐러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구 교수님은 엔지오 가이드 PCR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네, 선생님.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왜 UFFR이란 걸 써요? 지금 저기 나온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이거를 U라 읽어요? 뮤레이 베이스드. 뮤. 네. 네, 이게 선생님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뭐냐면, 벌러러비티를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CT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지금 케이스는 거의 노말에 가까운 NGO였지만 모더레이터인데 CFR이 지금 좀 아까 1.9였거든요. 그럼 마이크로바스큘라나 이런 걸 다 지금 평가하셨는데, 그러면은 벌러러비티를 배제하고 뭐 프리벤트 트라이얼은 또 반대의 결과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배제한 상황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를 받아들이는 걸로 프로시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큐러시 면에서 뭐 그런 건 다 배제하고 펑셔널리 다 배제하고 아나토미컬하게 버추얼로 나오는 값을
코일레이션, 밸리데이션 시켜서 프로시저를 한다라는 게 되겠죠. 뭐 사실 그런 케이스가 조금은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터디를 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래서 프랙티스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일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 리얼 프랙티스 하기는 또 사실은 이 위크 포인트가 많잖아요. 지금 케이스는 딱 디퍼하는 케이스지만 이제 그 경계에 있는 환자들 그거는 사실 100% 알긴 좀 어려운 그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연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피지올로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러닝 커브도 길고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물리학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나온 피지올로지의 단계들 그러니까 넌 인베이시브 테스트로만 디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인간이 과연 기계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많이 물리학적으로 발전을 해갈 수 있느냐가 먼저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의학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선생님? 주제의 결론이 저는 그래도 FFR 값을 믿으며 네, 박성원 쌤 FFR, 네. FFR CT가 아니고 네. FFR. FFR 이거 인베이시브 테스트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CT-FFR이나 뮤-FFR이 이제 경계 보드 안에 있는데 환자가 심통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드밀 테스트를 했는데 포지티브예요. 이 환자를 관가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슈 선생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슈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가 이제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 뭐 조그마한 답이 되실 수 있겠지만 CT에서도 뭐 보더라인이었고 FFR 그러니까 CT-FFR, VFR도 다 보더라인에서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결정했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심텀이 있었기 때문에 엔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환자의 심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선생님들도 생각하시고 그 FFR 하고 뭘 해도 환자 심통이 계속 있거나 저기 하게 되면 PCI를 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좀 조금 생뚱맞긴 한데 환자분 TMT 결과는 어떻게 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스테이지 2에서 프로버블리 포지티브 나왔어요. 그럼 TMT하고 우리가 FFR하고 콤비네이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결과치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TMT 같은 건 사람 신체의 개인적인 능력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스케미아가 있더라도 밸런스드 3베슬 디지즈를 가진 환자가 TMT 네거티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TMT만 가지고 FFR이랑 베리에이션 난다는 거는 조금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CT에서 보면 칼슘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슈퍼피셜 칼슘이기보다는 그냥 딥칼슘처럼 보이거든요. 아이부트상에서도 안쪽에 칼슘이 뭐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결과를 보면 CT를 보고 엔조라고 FFR하고 다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FFR을 우리가 TMT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환자를 갖다가 엔조 당연히 스테이지 2에서 포지티브가 나오면 당연히 엔조 하죠. 저희 마찬가지 결과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여담이고요. 저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이 혈관 엔지오를 하시면 심장 혈관에 대한 최종 검사라서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옆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쌀륨 트레이드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 것과 환자의 증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엔지오가 정상이라고 해서 그 환자가 병이 없냐 있냐 없냐는 걸 100% 그걸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캐스랩에 있기 때문에 엔지오에 대한 뭔가 경험치와 그런 것들이 많고 어쩌면 마음속으로 또 신봉하는 그런 검사일지 모르지만 쌀륨도 쌀륨 나름대로의 그런 결과값과 그런 엔지오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트레이드밀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엔지오만 노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라는 걸 그때 좀 느껴서 혹시 상황이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선택의 조건이 많은 거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되게 단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아직 연구 단계인 거라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들도 꽤 있어서 장기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 목적을 좀 정확히 알고 이제 이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 트레드밀 테스트, 살륨 뭐 이런 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피지올로지 스터디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장되고 한두 개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다들 관심 있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